네, 이번 영상은 2021년 버전 HTML5와 CSS3 기초 무료 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입니다. 짧게 세 가지 내용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강의는 HTML과 CSS의 가장 베이직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을 포함해서 프로그래밍을 정말 처음 접하시는 분들, 웹 디자인이나 웹 개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한 난이도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웹 디자인이든 웹 개발이든 실습 위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 문법 위주의 기초 강의는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최소한으로 빠르게 끝내고 실습 강의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는 웹 디자인이나 웹 개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듣기에 적합한 강의이기 때문에 따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만 있으시면 돼요. 세 번째, HTML5와 CSS3 기초문법에 대한 내용은 전 범위가 무료 강의로 공개가 되고요.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을 위한 CSS 레이아웃 강의와 CSS 애니메이션 강의, 그리고 HTML과 CSS를 사용해서 뭔가 만들어보는 세 가지 실습 프로젝트에 관련한 강의가 따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은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또 참고로 이 강의는 제가 쓴 HTML5 독학백서 그리고 CSS3 독학백서라는 전자책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좋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구글 크롬하고 코드 에디터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코드 에디터는 말 그대로 HTML, CSS 같은 코드를 편하게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따로 쓰시는 에디터가 있다면 그걸 쓰셔도 돼요. 뭘 써도 상관은 없지만 코드가 눈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메모장 이런 건 쓰지 마세요. 어쨌든 우선 저는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VS 코드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VS 코드 다운로드 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체제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윈도우즈 사용자라면 여기 윈도우즈 파일을, 맥OS 사용자라면 여기 맥OS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윈도우즈 몇 비트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맥북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내 PC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속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속성을 누르시면 시스템 종류라는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되면 VS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 원활하게 수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폴더 열기를 누르고 적당한 위치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 폴더를 여시면 이렇게 왼쪽 사이드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HTML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왼쪽 사이드바에서 파일 생성 버튼을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새 파일을 누르시고 index.html 이라는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확장자가 HTML이라는 파일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확장자가 HTML이라는 건 HTML이라는 언어로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HTM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 HTML 언어로 뭔가를 작성하면 언어가 가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HTML 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우리가 함께 실습한 파일이라고 치고 저장하시고 이걸 이 폴더가 있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 브라우저로 파일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실습하시고 브라우저로 결과를 확인하는 식으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계속 뭔가 조금씩 수정하고 추가하고 할 텐데 이걸 매번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기는 조금 귀찮으니까
되도록 확인하신 다음에 이 창을 이렇게 켜두시고 뭔가를 수정하고 이 창을 세로 고침하시는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HTML 문서, 그러니까 웹 문서의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doctype은 이 문서가 HTML 문서임을 알리는 선언부입니다. 이 선언은 태그는 아니지만 웹 브라우저에게 이 문서가 HTML 문서이고 어떤 버전의 HTML을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인데, 항상 여기 있는 이 HTML 태그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HTML 태그는 HTML 문서 영역의 전체를 감싸는 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HTML 태그로 감싸진 여기 내부가 HTML 문법으로 작성된 웹 문서의 영역이 되는 거죠. HTML 태그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헤드 태그 영역과 바디 태그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이름처럼 헤드 태그로 감싸진 영역은 여기 브라우저에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담당하고, 바디 태그로 감싸진 영역은 여기 본문 영역인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 태그에는 타이틀 태그를 사용해서 문서의 타이틀을 작성하거나,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문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거나, 스타일 정보, 스크립트 정보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각종 브라우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작성하게 되고, 이 정보들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아니라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게 전달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틀 태그를 사용해서 작성한 제목이 문서의 타이틀로 적용되어 있죠. 바디 태그는 반대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본문 영역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HTML 문법 대부분이 바디 영역에서 사용되는 태그로 이렇게 제목 태그를 사용한다든지 문단 태그를 사용해서 화면에 요소들을 배치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타일 시트를 작성해서 본문에 배치된 요소들의 스타일을 변경하고 꾸밀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다른 웹 문서도 이런 구조를 가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접속하시고 키보드에서 F12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가 열립니다. 이 개발자 도구는 앞으로 HTML과 CSS를 배우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거니까 사용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코드들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의 HTML 문서인데요.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여기 최상단에 doctype이 지정되어 있고 HTML 태그로 전체가 감싸져 있고 그 안에 헤드 영역과 바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글도 한번 봐볼게요. 구글도 뭔가 이것저것 많긴 하지만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여기 최상단에 doctype이 지정되어 있고 HTML 태그로 전체가 감싸져 있고 그 안에 헤드 영역과 바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웹상에서 보는 이런 페이지, 문서들은 이렇게 동일한 골격과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도 웹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이 보일 거고 브라우저들도 우리가 만든 웹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똑같은 규칙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배워나갈 HTML과 CSS의 문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선행학습을 먼저 하려고 해요. 선행학습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는 했는데 막 외우거나 할 내용은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건 HTML 태그의 구조입니다. 먼저 HTML 문서는 태그라고 부르는 걸 사용해서 서식이나 구조 등을 표현하는데요. 이 태그는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첫째, 태그는 태그 이름, 속성, 속성값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꺽쇠 기호 안에 태그 이름과 속성 이름이 공백으로 구분되고요. 속성의 값은 등호를 쓰고 그 뒤에 큰 따옴표로 감싸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막 외워서 써야 할 것 같고 헷갈리고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외우거나 할 부분은 전혀 아니고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둘째, 태그는 짝을 이루는 태그와 혼자 쓰이는 태그로 구분할 수 있고, 셋째, 닫는 태그는 이름 앞에 슬래시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문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봤었던 바디 태그, 이 바디 태그의 경우에 이렇게 짝을 이루는 태그죠. 그래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한 세트로 사용이 되고 닫는 태그 이름 앞에는 이렇게 슬래시가 붙습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미지를 다룰 때 사용하는 이미지 태그는 혼자 쓰이는 태그로 닫는 태그가 따로 없는데요. 이런 태그들을 싱글 태그 또는 단일 태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건 주석이라는 건데요. 주석은 코드 실행과 무관하게 문서 내부에 작성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코멘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석은 코드가 실행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파일을 편집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메모 같은 걸 의미해요. HTML 문서에서 주석을 작성하려면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원하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문서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제목이 생겼죠. 여기에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주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주석을 작성하고 저장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도 주석은 실제 코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은 코드를 작성할 때 뭔가를 만들려고 쓰는 게 아니라 코드를 작성하면서 메모를 해두거나 해야 할 일을 추가하거나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로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웹 문서나 파일 등의 경로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경로는 네이버.com이나 구글.com처럼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상대 경로는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표현하려는 경로를 찾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때 현재 문서가 소속된 폴더를 점 하나로 표현하고 현재 문서의 부모 폴더를 점 두 개로 표현합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문서는 여기 이미지 폴더 밖에 위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 이미지 폴더는 현재 문서가 소속된 폴더와 같은 폴더에 위치하기 때문에 점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요. 현재 문서가 소속된 폴더 아래에 위치하는 이미지 폴더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src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현재 문서를 넣어 볼게요. 이제는 현재 문서의 부모 폴더 아래에 이미지 폴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점 두 개로 표현하고 그 폴더 아래에 있는 이미지 폴더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보면 다시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것은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입니다. 먼저 HTML의 모든 태그들은 블록 태그이거나 인라인 태그인데요. 여기서 블록 태그는 항상 전체 너비를 차지하는 덩어리 태그를 의미하고 인라인 태그는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만 자리를 차지하는 태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인라인 태그와 블록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 태그들은 나중에 배우니까 우선은 그냥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의 차이점에만 주목해 주세요. 자,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라인 태그들은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만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란히 출력되고 있는데요. 여기 세 번째 블록의 경우에는 항상 전체 너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뒤로 줄바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로 구분되는 HTML의 태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태그들을 혼합해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태그 중첩 규칙이라고 부르는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 첫 번째는 블록 태그 내부에는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 모두 중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라인 태그 내부에는 인라인 태그만 중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블록 태그 중에 다음 영상에서 배울 문단 태그, p 태그는 블록 태그지만 내부에 인라인 태그만 중첩될 수 있습니다.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의 종류는 MDN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태그를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고 손에 익지만 혹시 알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MDN 사이트를 가시면 여기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목 태그와 문단 태그, 그리고 서식 태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태그는 웹페이지의 섹션이나 문단의 제목을 나타내는 블록 태그를 의미합니다. 제목 태그는 가장 큰 대제목을 표현하는 1단계 H1 태그부터 6단계 H6 태그까지 총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6개의 제목 태그는 기본적으로 굵은 볼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고요. 태그명에 붙은 이 숫자들이 작을수록 문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의미하고 글자의 크기도 커집니다. 이렇게 제목 태그로 작성된 텍스트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에서도 일반 텍스트와는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냥 크기가 큰 글자가 아니라 컴퓨터와 검색 엔진도 제목 태그로 작성된 텍스트가 제목임을 알고 문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색 엔진 최적화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을 다루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핵심은 제목 태그가 단순히 글자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태그가 아니고 웹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에서도 제목 태그를 일반 텍스트와 구분 짓는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문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블록 태그인 p 태그입니다. 예제를 위해서 여기 임의로 문단을 2개 작성해 두었고요. 이걸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왼쪽처럼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서로 다른 블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디터에서 보이는 줄바꿈이 브라우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ML에서는 이렇게 엔터를 입력한다고 해서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줄바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줄바꿈을 표현하고 싶은 위치에 BR 태그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방금 제가 BR 태그를 추가한 곳에 줄바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p 태그는 블록 태그이지만 내부에 인라인 태그만 중첩이 허용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오늘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p 태그 내부에 인라인 태그는 중첩이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라인 태그를 사용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p 태그 안에 우리가 작성한 대로 스팬 태그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p 태그 안에 블록 태그인 제목 태그를 넣고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허용이 안 된다는 짓을 했는데도 의외로 결과가 멀쩡하게 보이죠. 하지만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이 문서를 한번 봐보면요. 우리가 의도한 건 p 태그 안에 제목 태그를 두는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p 태그 안에 제목 태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분리돼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단도 만들 수 있고 제목도 만들 수 있으니까 텍스트 포맷, 서식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텍스트 서식이란 텍스트에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말하는데 HTML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서식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라인 태그들이 존재합니다. 텍스트를 굵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p 태그 또는 스트롱 태그를 사용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둘 다 굵은 텍스트로 표현이 되죠.
이 두 가지 모두 텍스트에 적용되는 효과는 동일하지만 스트롱 태그는 화면에 표시되는 효과뿐 아니라 해당 텍스트가 중요한 텍스트라는 의미도 내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웹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받아들일 때 빗 태그가 적용된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스트롱 태그가 적용된 텍스트는 이 문서에서 중요한 강조된 텍스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웹 브라우저랑 검색 엔진에서 그걸 알아서 어디다 쓰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11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텍스트에 기울임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i 태그 또는 em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기울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들도 역시 텍스트에 적용되는 효과는 동일하지만 em 태그는 해당 텍스트가 중요한 텍스트라는 의미도 내포하게 됩니다. 텍스트 아래 밑줄을 표현할 때는 ins 태그를 사용하고 텍스트 중앙에 취소선을 표현할 때는 del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용문을 표현할 때는 q 태그 또는 블록커트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 태그는 짧은 인용문을 표현할 때 적합한 인라인 태그이고 블록커트 태그는 긴 인용문을 표현할 때 더 적합한 블록 태그에 해당합니다. 예제가 너무 짧으니까 여기 임의로 텍스트를 추가해 볼게요. 같은 인용문을 표현하는 태그이지만 이렇게 보기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와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태그는 목록을 생성하는 블록 태그를 의미하는데요. 목록의 성격에 따라 UL 태그와 OL 태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UL 태그는 순서가 없는 목록을 만들 때, OL 태그는 순서가 있는 목록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리스트 태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목록의 성격에 따라 UL 태그를 사용하거나 OL 태그를 작성하고 각각의 항목은 리스트를 의미하는 li 태그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저장해서 확인해보면 모양은 똑같지만 앞에 리스트 기호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들을 어디다 쓰나 싶을 텐데요. 웹페이지를 만들 때 글 목록이라든지 카테고리, 내비게이션 메뉴, 코멘트, 방명록 이런 것들에도 이 리스트 태그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봐야 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문서에서 링크를 생성할 때는 인라인 태그인 a 태그를 사용합니다. 클릭하면 네이버로 이동하는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a 태그의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작성한 텍스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네이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a 태그를 사용해서 링크를 생성할 때는 여기 href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동할 링크의 주소를 입력하고요. 화면에 표시될 링크의 텍스트는 a 태그의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작성합니다. 또 타겟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연결된 웹페이지를 어떻게 열 것인지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한 것처럼 블랭크 속성을 사용하면 연결된 웹페이지가 새 창 또는 새 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방금 전과는 다르게 새 탭에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속성 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값인 셀프가 적용돼서 현재 페이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a 태그와 id라는 속성을 조합하면 같은 문서 내에서도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차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 링크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목차 역할을 할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동할 본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여기다 스타일을 좀 작성할 건데요. 이건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동하는 걸 보여드려야 하는데 본문 내용이 없어서 이동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세로 스크롤을 만들려고 꼼수 쓰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목차와 해당 목차를 누르면 이동할 본문들이 있고요. 이제 목차에 내부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부 링크를 연결하려면 도착지, 그러니까 이동할 곳에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동할 곳에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id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속성의 값은 도착지 이름을 임의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링크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렇게 A 태그로 감싸줄 건데요. 외부 링크와 마찬가지로 이동할 링크를 href을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이때 주소 대신에 앞에 샵을 붙이고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도착지 이름, 이 도착지 이름을 여기 샵 뒤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저장하고 링크가 제대로 걸렸나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지정한 위치로 잘 이동하고 있죠. 이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도착지를 탑으로 설정하면 문서의 최상단으로 이동하는 링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여기 맨 위로 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다시 문서의 최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태그와 멀티미디어 태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HTML 문서에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는데요. 사용할 때는 src 속성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주소, 경로를 작성하고 alt 속성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코멘트를 짧게 작성합니다. 이 alt 속성은 작성해 두시면 해당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가 깨졌을 때 화면에 이미지 대신에 이 alt 속성의 값이 출력되고요. 또 이 부분이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할 때는 src 속성과 함께 alt 속성도 세트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제가 샘플 이미지를 준비해 뒀는데요. 이미지 폴더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상대 경로 표현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현재 문서와 같은 폴더 아래에 있는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위치한 캣 파일을 가져오시면 문서에 이미지가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alt 속성도 잊지 마시고요. 이미지 태그는 src, alt 속성 이외에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 가로 크기를 지정하는 width 속성하고 세로 크기를 지정하는 하이 속성이 있고요. 또 이미지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잠깐 표시되는 툴팁을 지정하는 타이틀 속성이나 웹 브라우저가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로딩 속성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멀티미디어 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이미지나 소리, 영상 등의 미디어를 디지털식으로 표현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웹에서 멀티미디어를 다룬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비디오나 오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이런 기능들이 비표준 기능이어서 브라우저가 이렇게 띡하니 알아서 해주지 않았고요. 악명 높은 액티브엑스나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어도비 플래시 같은 확장 프로그램들을 브라우저에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HTML5부터는 이런 확장 기능들을 웹 표준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요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HTML5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다는 말이죠. HTML 문서에 비디오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태그를 사용합니다. 여기 예제를 위해서 동영상 파일을 하나 준비해 놨고요. 이미지 태그 같이 src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디오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지금 보시면 비디오가 문서에 추가는 된 것 같은데 재생도 되지 않고 사이즈도 너무 크죠. 그래서 비디오 태그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어 속성을 추가해 볼게요. 자, 먼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지정해 줘야겠죠. 가로, 세로 사이즈를 지정할 때는 이미지 태그하고 똑같이 width나 high 속성을 사용합니다. 가로 크기를 한 500픽셀로 하고 세로 크기를 한 350픽셀로 해볼게요. 저장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대로 사이즈가 적당한 크기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비디오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비디오 태그에다가 컨트롤스라는 속성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비디오의 모양이 좀 됐죠. 이외에도 비디오 태그에 지정할 수 있는 제어 속성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게 하는 오토플레이 속성이라든지 반복 재생되게 하는 루프 속성이 있고요. 이 밖에도 포스터나 뮤트 같은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제어 속성들을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컨트롤스 속성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HTML 문서에 오디오 파일을 추가할 때는 오디오 태그를 사용합니다. 오디오 태그랑 비디오 태그는 사용법이 똑같아서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저는 아까 사용했던 비디오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게요. 비디오 태그를 썼던 거랑 똑같이 src 속성에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스 속성을 추가해서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오디오 컨트롤러를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저장 결과를 보시면요. 비디오에서 컨트롤 부분만 떼어낸 것처럼 생긴 오디오 플레이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 태그에도 비디오 태그에서 사용했던 오토플레이나 루프 같은 제어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원하는 제어 속성을 추가하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의 태그들을 하나로 그룹 짓거나 공통적인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div 태그와 span 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div 태그와 span 태그는 정해진 역할이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속성이 없고 태그를 적용해도 다른 태그들의 모양이나 배치를 변경하지 않는 비어있는 태그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div 태그는 블록 태그이고 span 태그는 inline 태그라는 점인데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을 하나 쓰고 본문을 좀 이렇게 길게 써볼게요. 자, 여기에 비어있는 블록 태그인 div 태그를 사용해서 이 전체를 한번 그룹으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확인해보면 div 태그로 전체를 감쌌지만 모양이나 배치는 이전과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지금 제목과 문단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작성한 div 태그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요. 이 제목과 문단 영역 전체가 하나의 박스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an 태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중간에 있는 텍스트 일부에 span 태그를 적용해 볼게요. span 태그는 inline 태그니까 이렇게 p 태그 내부에 사용할 수 있겠죠. 저장하고 다시 한번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여기 우리가 적용한 span 태그가 보이고 span 태그를 클릭하면 이렇게 span 태그로 감싸진 부분만 블록이 잡히게 됩니다. div 태그와 span 태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SS나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동작하기 위해서 클래스와 id라는 속성과 함께 사용되는데요. 클래스와 id는 HTML 태그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성으로 쉽게 말해서 태그에 이름을 붙일 때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여기 우리가 작성해둔 예제에 클래스와 id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클래스와 id는 앞에서 내부 링크를 만들 때 썼던 것처럼 임의의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div 태그에다가 id를 한번 붙여보고요. 제목 태그에다가는 클래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태그에 클래스와 id 속성이 부여가 된 거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클래스와 id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클래스와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CSS나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클래스와 아이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를 작성할 건데요. 아이디를 가져올 때는 앞에 샵을 붙여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한번 지정해보고 클래스를 가져올 때는 앞에 점을 붙여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점을 붙이고 타이틀 여기는 컬러를 레드로 지정해서 저장하면 어휴 투머치네. 어쨌든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HTML에서 클래스 또는 ID 속성을 사용해서 이름을 붙여두면 이 이름을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선택자로 사용해서 어떤 스타일을 지정하거나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와 아이디는 선택자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클래스는 아이디보다 조금 유연한 속성으로 한번 선언되고 사용된 클래스를 다른 태그에도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여기에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클래스는 하나의 태그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새로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볼드라고 해가지고 폰트 두께를 굵게 만들어주는 친구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를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작성해주면 잘 안 보이니까 폰트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컬러를 빨간색으로 지정한 타이틀 클래스도 적용이 되었고 폰트 크기를 키우는 볼드 클래스도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클래스하고 다르게 문서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선언되고 사용될 수 있는데요.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를 다른 태그의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태그당 하나의 아이디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록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썼으면 다른 데서 또 블록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쓸 수 없고 태그당 하나의 아이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 이외에 다른 아이디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태그에 아이디와 클래스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div 태그에 아이디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클래스를 여러 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시면 div 태그 전체에 컬러와 크기를 바꾸는 클래스를 적용했더니 이렇게 전체 영역에 스타일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폼과 인풋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폼 태그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를 웹 서버 등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우선 서버로 전송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폼 태그 사용법부터 알아볼게요. 폼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인풋 위젯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폼 태그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 내부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풋 태그를 작성합니다. 인풋 태그는 닫는 태그가 따로 없는 싱글 태그고요. 저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받는 인풋 위젯을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를 입력받을 거니까 타입에는 텍스트를 지정하고요. 이 인풋 위젯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플레이스홀더도 추가해 줄게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저장하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입력창이 생성되어 있고 여기다가 글자도 쓸 수 있고 여기 우리가 플레이스홀더에 작성했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풋 위젯은 방금 만들어봤던 텍스트, 그리고 숫자, 전화번호,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패스워드, 이메일, 파일, 버튼 등이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풋 위젯은 MDN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풋 위젯을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창에서 사용자 이름, 이메일, 암호를 입력받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폼을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텍스트가 될 거고요. 이메일은 이메일 타입이 되고 암호는 패스워드 타입을 사용합니다.
이 친구들은 각각 플레이스 홀더를 입력해 주고요.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마지막으로 회원가입 버튼이 있겠죠. 버튼을 만들 때는 버튼이나 서브밋, 리셋이라는 타입을 사용하고 밸류 속성에다가 버튼에 표시될 문구를 작성합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입력창 3개와 버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창의 타입을 다르게 작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제가 아무거나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마크를 포함하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암호 입력창에 입력한 텍스트는 가려져 있어서 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입력창의 타입을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암호는 암호니까 텍스트를 가려준다든지 이메일은 골뱅이 그러니까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의미론적으로 더 정확하게 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사용할 때 디바이스에서 보이는 키패드가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한다든지 브라우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등의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풋 위젯을 만들 때는 정확한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까 버튼을 생성할 때는 버튼, 리셋, 서브밋 타입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버튼 타입으로 지정하면 기본 행동이 지정되지 않은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버튼이 되고요. 지금처럼 서브밋으로 지정하면 서버로 폼 내용을 제출하는, 전송하는 버튼이 되고 리셋 타입으로 지정하면 폼의 내용을 모두 초기 값으로 되돌리는 버튼이 됩니다. 사용법은 모두 동일하게 원하는 타입을 지정하고 밸류에 버튼에 표시할 텍스트를 지정하면 됩니다. 버튼을 만들 때는 인풋 태그뿐만 아니라 버튼 태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 태그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서브밋 타입의 기능을 똑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풋에 타입을 서브밋으로 지정한 이 친구하고 그냥 버튼 태그를 사용한 경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버튼이 되겠죠. 물론 타입 속성을 지정해서 리셋 또는 버튼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지만 싱글 태그인 인풋 태그와는 다르게 버튼 태그는 이렇게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아이콘 등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아직 우리는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버튼 태그를 사용하면 인풋 위젯에 비해서 스타일링하기가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를 설명하기 전에 레이블이라는 친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블 태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의 라벨,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표시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연결도 해주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이렇게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레이블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선택자 역할을 할 아이디 속성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네임으로 플레이스 홀더도 추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레이블은 이렇게 레이블 태그를 사용하고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표시할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인풋 위젯과 연결하기 위해서 for라는 속성에다가 연결하려는 인풋 위젯의 아이디를 작성해 줍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생긴 건 그냥 일반 텍스트 같은데 이 텍스트를 클릭해 보시면 자동으로 연결된 창에 커서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인풋 친구의 라벨, 이름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이랑 체크박스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단일 선택 옵션일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고 다중 선택 옵션일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친구의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우선 라디오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별을 입력받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타입이 라디오인 인풋을 2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 2개의 라디오 버튼이 성별이라는 하나의 그룹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임 속성을 사용해서 똑같은 그룹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라디오 버튼이 2개가 생기는데요. 어떤 게 남자고 어떤 게 여자인지 사용자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버튼에 대한 설명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레이블을 추가해 줄게요.
인풋 속성에 ID 항목이 있어야 되니까 각각 ID를 추가해 주시고요. 각각 레이블에 연결해 주시고 표시할 이름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각각의 라디오 버튼이 어떤 옵션을 의미하는지 레이블이 표시가 되고 있고 이 레이블이 인풋 위젯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버튼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이 레이블을 클릭하면 해당 라디오 버튼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도 사용법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체크박스라는 타입의 위젯을 3개 만들어주고요. 서브젝트라는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레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ID 속성도 지정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각각 레이블을 추가해 줍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요. 라디오 버튼하고 거의 흡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라디오 버튼은 한 그룹당 하나씩만 선택이 되는데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같은 그룹에 있는 옵션이라도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폼을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HTML 문서에서 서버로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한 번에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선 우리가 작성하는 HTML 문서는 클라이언트고 서버와 함께 동작하는 친구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개략적으로만 이야기해보자면 작성한 폼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폼 태그의 액션 속성과 메소드 속성을 사용합니다. 액션 속성은 데이터를 전송할 주소를 지정하고요. 메소드 속성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할지를 작성하는데 HTTP 방식 중에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메소드 속성을 생략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HTML과 CSS를 공부하는 단계니까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HTML5 이후에 등장한 개념인 의미론적 태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HTML5 이전에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웹페이지의 상단 영역, 본문 영역, 사이드바 영역, 그리고 하단 영역 등을 div 태그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상단 영역을 헤더로, 본문 영역을 콘텐츠로, 하단 영역을 부터로 이런 식으로 div 태그를 사용해서 영역의 구역을 나누어서 레이아웃을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쓰이는 게 거의 고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단 영역을 잡을 때는 div 태그를 사용하고 헤더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런 게 거의 세계 공통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HTML5부터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을 헤더, 아티클, 부터 등 의미론적 태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div 태그와 의미론적 태그들은 화면에 보이는 차이점은 없지만 이름처럼 의미론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div 태그의 경우에 우리가 임의로 헤더, 콘텐츠 같은 이름을 붙여주지만 사실상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거지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의미론적 태그는 이 태그를 사용하면 여기가 본문이야. 이 태그를 사용하면 여기가 광고 영역이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약속해준 태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도 해당 영역이 어떤 영역이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HTML5에서 제공하는 의미론적 태그의 종류에는 헤더, 섹션, 메인, 부터, 아티클 등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샘플 문서를 하나 작성할 건데요. 여기 제목이 있고 동작하지는 않지만 임의로 만들어준 웹페이지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트 하단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의미론적 태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웹 문서의 제목은 H 태그를 사용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헤더라는 의미론적 태그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이 부분이 문서의 제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 내비게이션 부분은 내비게이션을 의미하는 nav 태그로 감싸줄 수 있고요. 본문은 아티클이라는 태그로 감싸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단 영역은 푸터라는 태그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론적 태그로 정돈을 해두면 결과적으로 브라우저랑 검색 엔진에서 전체적인 문서의 구조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웹 접근성이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지원하고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웹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국제표준기구에서는 개발자 및 설계자들이 웹 접근성 보장을 준수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해야 웹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성, 운용성, 이해성, 내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각각의 항목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콘텐츠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자막을 제공하거나 색에 무관하게 인식 가능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문서에 언어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어 코드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한 것으로 HTML 문서가 작성된 주 언어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HTML 태그 옆에 lang이라는 속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언어 코드를 추가하게 되면 사용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브라우저에 설정된 언어와 다른 언어인 경우 자동으로 번역 인터페이스가 팝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 중에 텍스트 서식에 관한 강의에서 스트롱 태그와 EM 태그가 단순히 서식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해당 텍스트가 중요한 텍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했었죠. 이런 스트롱 태그와 EM 태그로 지정된 텍스트는 시각 장애 등으로 웹 문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스크린 리더로 문서를 읽을 때 해당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발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해지겠죠. 웹 표준이란 웹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나 규칙으로 웹 문서를 구조, 표현, 동작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구조는 마크업, 표현은 스타일, 동작은 스크립트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구조는 HTML이 담당하고 디자인은 CSS가 담당하고 나머지 동작과 로직은 자바스크립트가 담당하게끔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웹표준 사이트를 만들려면 몇 가지 항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해당 항목에는 논리적이고 의미에 맞는 HTML과 CSS를 사용하는 것과 최신 버전 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웹표준을 준수하면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호환이 가능하고 웹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검색 엔진이란 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제공되는 검색 프로그램으로 공개되어 있는 웹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검색 엔진들에는 웹 문서를 수집하는 봇이 있고 봇이 수집한 문서는 각각의 기준과 규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렇게 문서를 분류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분류해 놓은 문서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검색 엔진 최적화란 봇이 수집하고 분류해 놓은 수많은 검색 결과 중에 내 웹사이트가 앞쪽에, 그러니까 상위에 노출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위에 노출되고 노출이 잘 되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웹사이트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고 상업적인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더욱 비중이 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의 핵심은 봇이 수집하는 것이 HTML 문서라는 점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집을 해서 해석 및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하는 대상이 HTML 문서니까 HTML 문서를 봇이 더욱 잘 해석할 수 있게끔 의미론적으로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곧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HTML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요. 검색 엔진에 제공되는 헤드 태그 안에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HTML5에서 제공하는 의미론적 태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최신 표준의 HTML을 잘 이해하고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활한 CSS 수업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선행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건 HTML과 CSS가 함께 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HTML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HTML의 CSS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인라인, 인터널, 익스터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라인 방식은 HTML 태그 내부의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요소들의 직접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목에 색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속성을 사용해서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처럼 아주 짧은 예제를 작성할 때는 괜찮은데요. 요소가 많아지고 작성된 스타일이 많아질수록 가독성도 떨어지고 유지보수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또 이전 강의에서 웹 표준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구조와 디자인은 분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널 방식은 똑같이 제목에다가 컬러를 입힌다면 이렇게 스타일 태그 내부에 스타일 시트를 작성해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과를 보면 인라인 방식을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제목에 컬러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의 HTML 문서가 양이 많지 않은 고유한 스타일을 가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역시 요소가 많아지고 작성할 스타일이 많아지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유지보수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HTML과 CSS가 함께 일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익스터널 방식인데요. 익스터널 방식은 CSS 확장자를 가진 별도의 파일에 스타일을 작성하고 HTML에는 링크로 연결만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와 디자인을 각각 분리해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개의 HTML 파일에 동일한 CSS 파일을 적용하거나 HTML 파일에 한 번에 여러 개의 CSS 파일을 적용할 때에도 링크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제가 여기 임의로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한번 익스터널 방식으로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헤드 태그 내부에 링크라는 속성을 사용하는데요. 문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렐 속성에 이 문서가 스타일 시트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로 지정해 주고요. A 태그를 사용할 때처럼 href 속성을 사용해서 가져올 CSS 파일의 경로를 나타내 줍니다. 제가 이 연결할 CSS 파일의 제목 태그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게끔 지정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아까 인라인 방식이나 인터널 방식을 사용해서 컬러를 지정했던 것처럼 외부 파일에 지정된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석입니다. CSS에서는 주석을 달 때 이렇게 열 때는 슬래시와 별표로, 닫을 때는 별표와 슬래시로 감싸서 주석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건 CSS의 기본 문법 구조입니다. 스타일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문법은 이렇게 선택자와 선언부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선언부의 시작과 끝은 중괄호로 감싸져야 합니다. 선언부는 속성명과 속성의 값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선언 끝에는 세미콜론이라는 기호를 붙여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작성된 스타일 시트는 H1이라는 선택자를 가진 태그에 컬러를 레드로 지정하고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지정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CSS의 기본 문법은 이렇게 선택자와 선언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선택자는 스타일을 적용할 대상을 선택하기 위한 식별자로 사용되는데요. 기본 선택자의 종류는 크게 전체 선택자, 태그 요소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총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선택자는 HTML 문서 내의 모든 요소를 의미하고
별표 기호를 식별자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자를 사용해서 컬러를 지정하면 모든 요소에 컬러가 적용되게 됩니다. 태그 요소 선택자는 HTML 문서 내 특정 태그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고 태그 이름을 식별자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H1 태그로 작성된 요소들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태그 이름을 식별자로 사용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H1 태그 이름을 식별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H1 태그를 사용하는 모든 요소들의 동일한 스타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ID 선택자는 해당 ID를 사용하는 요소를 선택하고 HTML 요소에 ID 속성으로 지정된 문자 앞에 샵 기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red라는 ID를 가진 H1 요소가 있을 때 CSS에서 샵 기호를 붙여서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태그인지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 아이디를 가진 요소만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제목 태그가 3번 사용되었지만 아이디가 지정된 이 요소만 색깔이 지정된 스타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요소를 선택하며 HTML 요소에 클래스 속성으로 지정된 문자 앞에 점 기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기호만 다를 뿐 사용법은 동일하죠. 저장하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블루라는 클래스를 지정한 요소에 스타일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기본 선택자들을 조합하면 여러 개의 선택자에 동일한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다양한 태그와 아이디 그리고 클래스를 가진 요소들이 있을 때 H1 태그를 가진 요소 그리고 red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소 또 blue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 한 번에 똑같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HTML 문서 내 계층 관계에 따른 조상이나 자손 또는 부모나 자식 요소를 선택하기 위한 결합 선택자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예제 코드로 쓸 계층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구조를 보시면 first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가 head1 태그와 div 태그 이렇게 두 개의 자식 요소를 가지고 있고 first 요소의 자식인 second 요소는 두 개의 h1 태그 자식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first라는 조상 요소의 하위에 있는 모든 h1 태그 자손 요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상 요소와 자손 요소의 선택자를 띄어쓰기로 구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first 클래스 선택자와 h1 선택자를 띄어쓰기로 구분하면 first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의 자손들 중에 h1 태그를 사용하는 요소들을 모두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모든 h1 태그들이 스타일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first 요소의 바로 아래 계층에 위치한 자식은 아니지만 first 클래스 요소 내부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선택이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이렇게 second 클래스를 가진 요소 하위에 있는 h1 태그만을 선택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 요소 하위에 있는 자식 요소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선택자를 오른쪽 꺽쇠 기호로 구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first 클래스 선택자와 h1 태그 선택자 사이를 오른쪽 꺽쇠 기호로 구분하게 되면 first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의 자식 요소인 h1 태그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자식 계층에 위치한 h1 태그에만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와 폰트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에는 컬러, 정렬, 줄간격, 영어 대소문자 설정이나 데코레이션 효과 설정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단이 있을 때 이 문단에 있는 텍스트 스타일을 함께 적용해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컬러. 컬러는 C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값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되는데요. 저는 우선 문단의 컬러를 이렇게 표준 이름으로 설정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정렬인데요.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왼쪽, 오른쪽, 센터, 양쪽 정렬 중 하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센터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시라는 속성은 줄간격을 지정하는 속성이고요.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은 이렇게 텍스트에 선장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SS에서 폰트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은 폰트 종류, 사이즈, 굵기, 기울임 효과 등이 있는데요. 방금 사용했던 이 문단을 가지고 폰트 스타일을 적용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면이죠. 폰트 사이즈를 변경할 때는 폰트 사이즈 속성을 사용하고요. 굵기를 변경할 때는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볼드는 굵게, 노멀은 기본 굵기로 지정하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볼드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다음으로 폰트 패밀리는 폰트 집합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폰트 패밀리 속성에는 사용하려는 폰트 집합과 제네릭 집합을 지정해 주는데요. 이 제네릭 집합은 고딕체라든지 명조체처럼 어떤 비슷한 모양을 가진 폰트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임의로 폰트 집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때 여기 세리프라고 적힌 것은 명조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을 산스 세리프라고 바꾼다면 고딕체 폰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폰트 패밀리는 이렇게 쭉 쓰려는 폰트 집합을 나열하고 마지막에 세리프, 산스 세리프처럼 제네릭 집합을 명시해주면 브라우저에서 지정된 폰트 집합을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가장 비슷한 스타일의 폰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폰트도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폰트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기 지정된 제네릭 집합에 의해서 명조체 또는 고딕체 같이 비슷한 스타일의 폰트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서에 웹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웹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HTML 문서에 링크 태그로 가져오는 방식, CSS에 임포트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요.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웹 폰트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HTML 문서에 링크 태그를 사용해 웹 폰트를 가져오는 방식은 이렇게 웹 폰트 배포자가 제공하는 링크 태그 코드를 복사해서 헤드 태그 내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만 해주면 웹 폰트를 가져오는 것은 끝난 거고요. 이제 CSS에서 이 가져온 폰트 집합을 적용만 해주면 되는데요. 구글에서는 친절하게도 이 부분도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폰트 패밀리 속성을 사용해서 추가한 웹 폰트 집합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CSS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CSS 파일에 임포트하는 방식은 이렇게 import라는 키워드에 ur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웹폰트를 가져옵니다. 구글에서는 이 부분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이 코드를 복사해서 CSS 파일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import하는 부분은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곳에 추가되어야 하고요. 폰트 집합을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수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 지우셨다면 아까처럼 구글 웹 폰트에서 제공하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링크와 리스트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를 사용해 표현하는 링크에 지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타일 속성은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 텍스트와 폰트 속성들이나 여백, 디스플레이 속성 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시로 링크를 만들어 뒀는데요. 이 링크에다가 스타일을 하나씩 적용해 볼게요. 컬러는 화이트로 바꿔보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바꿔보고요. 폰트 사이즈도 한번 지정해보고 A 태그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언더라인도 한번 없애볼게요.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링크의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링크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의 상태는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링크는 기본 상태를, 호버는 마우스 오버 상태를, 액티브는 마우스 클릭 상태를 나타내고 비지티드는 방문했던 링크를, 포커스는 포커스를 가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특정 상태의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선택자와 상태를 폴론으로 연결하면 되는데요.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링크의 배경색이 지정한 색깔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S에서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은 리스트 스타일 타입,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 등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속성은 아니지만 이 중에 하나만 같이 예제를 해볼게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은 리스트의 앞머리 기호를 지정하는 속성인데요.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미리 정의된 모양들 중 하나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지정한 문자 값으로 지정하거나 아예 앞머리 기호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 말고 그냥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속성을 사용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된 모양을 사용하거나 아예 리스트 앞머리 기호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친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트 스타일 하나만 외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상 선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선택자란 HTML 웹 문서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선택자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전 강의인 16강에서 배웠던 A 태그의 상태를 선택하는 식별자인 링크라든지 호버, 포커스 같은 것들이 바로 가상 선택자에 해당합니다. 가상 선택자의 종류는 다양한데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명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MDN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그나마 자주 쓰이는 앞으로 볼 일이 좀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300 곱하기 500픽셀짜리 박스 하나와 입력창 하나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박스 모델에 호버 가상 선택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박스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액티브 가상 선택자를 사용하면 활성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클릭했을 때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포커스 가상 선택자를 사용하면 이런 입력한 등이 이렇게 포커스를 받았을 때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적인 가상 선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구조적인 가상 선택자라는 건 어떤 요소가 몇 번째에 있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요소인지 마지막에 있는 요소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부모 아래 5개의 자식 요소들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잘 보이게 박스 모양으로 스타일링을 좀 해주고요. 네,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자식 요소나 마지막 자식 요소를 선택하려면 퍼스트 차일드와 라스트 차일드 가상 선택자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페어런트 클래스 아래 있는 div 요소들 중에 첫 번째 자식 요소와 마지막 자식 요소들을 선택하는 식별자가 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자식과 마지막 자식 요소만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되어 있죠. 이렇게 nth child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임의의 순서에 있는 자식 요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자식 요소를 선택하면 세 번째 자식 요소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이 되고요. 또 이 nth child 속성을 사용할 때 이 인자값에 숫자가 아니라 even 또는 odd 키워드를 사용하면 자식 요소들 중에 짝수 번째 요소들만 선택하거나 홀수 번째 요소들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배경과 관련된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웹 문서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에는 컬러, 이미지, 반복, 사이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컬러부터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미 자주 봤던 친구죠.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명을 사용해서 컬러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컬러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백그라운드에 추가하고 싶다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되고요. URL 함수를 사용해서 가져올 이미지의 경로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샘플 이미지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걸 사용해서 한번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하면 이미지를 불러오기는 했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크죠? 이럴 때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값을 하나만 지정하게 되면 이미지의 가로 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세로 값은 가로 값에 맞춰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값을 2번 지정하게 되면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렇게 직접 지정하는 방법 말고 커버나 컨테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커버로 지정하면 요소의 전체 영역을 덮도록 크기가 조절되고 컨테인으로 지정하면은 배경을 사용하는 요소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크게 조절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커버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배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 이미지 반복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반복되지 않도록 노 리피트로 설정하거나 가로만 반복되게 한다든지 세로만 반복되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백과 테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백은 내부 여백과 외부 여백으로 나눌 수 있고, 내부 여백을 지정하는 속성은 패딩이라고 하고요. 외부 여백을 지정하는 속성은 마진이라고 합니다. 속성 이름만 다를 뿐 내부 여백과 외부 여백을 지정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내부 여백과 외부 여백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다가 빈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 박스에 가로 세로 크기는 100픽셀 정도로 하고 눈에 잘 띄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입혀볼게요. 이제 여기에 내부 여백과 외부 여백을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볼게요. 패딩을 20픽셀, 마진도 20픽셀. 그리고 이걸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요. 여기 오른쪽 타일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 박스 모델의 크기와 여백을 보여주는데요. 박스의 크기는 우리가 지정한 대로 100 곱하기 100 픽셀로 되어 있고, 내부 여백, 패딩 영역이 20픽셀로 지정되어 있고, 외부 여백, 마진도 20픽셀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패딩과 마진을 설정한 것처럼 값을 한 번만 지정하면 상하, 좌우 모두 동일하게 지정한 여백으로 설정이 되고요. 만약 이렇게 값을 2번 지정하게 되면 첫 번째 값이 상하 여백이 되고 두 번째 값이 좌우 여백이 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봐도 여기 패딩에 상하가 20픽셀로 지정되어 있고 좌우는 10픽셀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이렇게 값을 3번 지정하게 되면요. 첫 번째 값은 위쪽 여백을 의미하고 두 번째 값은 좌우 여백을 의미하게 되고 세 번째 값은 아래쪽 여백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값을 이렇게 4번 지정하게 되면요. 순서대로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여백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백을 지정하는 방법들은 패딩과 마진 둘 다 똑같이 사용됩니다. 특정 방향의 여백을 각각 지정하고 싶을 때는 패딩과 마진 키워드 뒤에 하이픈과 방향 키워드를 붙인 속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위쪽 내부 여백만 지정하고 싶다면 패딩 탑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외부 여백만 지정하고 싶다면 마진 라이트 속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장하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위쪽 패딩만 20픽셀이 추가되어 있고 오른쪽 마진만 20픽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테두리란 박스의 실제 크기인 내용 영역하고 내부 여백을 감싸는 테두리를 의미하는데요. 아까 개발자 도구에서 내부 여백과 외부 여백을 확인했을 때 여기 이렇게 패딩과 마진 사이에 테두리를 의미하는 보더 영역이 있죠. 이 테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테두리 스타일 속성은요. 보더 레디우스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보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테두리 스타일, 컬러, 사이즈를 한 번에 지정하는 단축 속성입니다. 차례대로 첫 번째 인자에는 사이즈 값을, 두 번째 인자에는 테두리 스타일 종류를, 세 번째 인자에는 컬러 값을 지정하면 되고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10픽셀짜리 검은색 테두리가 생겼죠. 지정할 수 있는 테두리 스타일의 종류는 실선, 이중실선, 점선, 긴 점선 등이 있습니다. 여백과 마찬가지로 테두리 속성도 하이픈과 방향 키워드를 붙여서 특정 방향의 테두리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에만 테두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만 테두리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테두리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보더 레디우스 속성은요. 픽셀, EM, 퍼센트 등의 수치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더 라디우스 10픽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 테두리의 경계의 꼭지점에 둥글기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이 속성도 보더 탑 레프트 레디우스 이렇게 하이픈과 방향 키워드를 사용해서 특정 방향의 모서리에만 둥글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왼쪽에만 둥글기를 주고 싶다면 탑 레프트 레디우스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고 하단 오른쪽 코너에만 둥글기를 적용하고 싶다면
바텀 라이트 레디우스 속성을 사용하면 되겠죠.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박스 모델과 박스 모델의 사이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HTML의 모든 요소들은 박스 모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박스 모델은 어떤 요소가 이루는 영역을 내용 영역과 내부 여백, 그리고 테두리와 외부 여백으로 구분합니다. 여러 개의 박스 모델을 사용해서 웹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박스 모델의 크기가 예상한 것과 달라질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것처럼 박스 모델 3개를 가정해 볼게요. 이 3개의 박스 모델들은 똑같은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2번 박스에 테두리를 추가하고 3번 박스에는 내부 여백을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분명히 이 3개 박스를 다 똑같은 사이즈로 지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CSS에서 이 width 속성과 height 속성이 내용 영역에 대한 사이즈만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소의 전체 사이즈를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부 여백이나 테두리는 전체 사이즈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박스 사이징 속성을 보더 박스로 지정해서 요소 전체 사이즈를 계산할 때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테두리를 기준으로 하게끔 지정하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모두 일관적인 사이즈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디스플레이와 포지션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HTML 태그는 모두 블록 레벨과 인라인 레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CSS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디스플레이 속성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은 요소가 화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지정하는 속성인데요.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HTML 태그의 기본값에 따라 블록 또는 인라인을 기본값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HTML의 블록 태그들은 CSS에서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록으로, 인라인 태그들은 인라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논, 블록, 인라인 블록이 있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블록 레벨 요소들을 배치하고요. 3개의 요소 모두 똑같은 스타일을 지정해 볼게요. 가로와 세로 크기를 지정하고 보기 편하게 백그라운드 컬러와 테두리도 추가해 주고요. 이렇게 결과를 보면요. 이 3개의 요소들이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어 3개의 요소들이 각각 새로운 라인에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자 도구로 보면요. 지금 그냥 보기에는 요만큼씩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 블록씩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한번 바꿔볼게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으로 지정하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요. 인라인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용 영역 크기만큼만 너비를 차지하게 되고요. 인라인으로 지정된 요소는 블록의 성질을 잃기 때문에 위스나 하이 속성을 사용해서 사이즈를 지정한다든지 여백을 지정할 수 없고요. 줄바꿈도 생기지 않겠죠. 인라인 블록으로 설정하면 블록의 특성은 유지하되 인라인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라인처럼 이렇게 줄바꿈 없이 표현되지만 블록처럼 사이즈나 여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은 요소의 위치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대표적인 포지션 속성의 종류는 스태틱, 픽스드, 앱솔루트, 렐러티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포지션 속성을 사용할 때는 구체적인 요소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는 속성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속성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 요소가 가지는 기본 포지션 값은 정적 위치를 의미하는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속성은 HTML 태그가 가지는 위치 기본값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HTML 문서 내에 작성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고정 위치를 의미하는 픽스드는 뷰포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지정하는데요. 픽스드로 지정된 요소들은 웹페이지의 사이즈가 변하거나 스크롤이 생겨도 항상 고정적인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회색 부분이 메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래 본문 영역에 스크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스크롤이 생겨도 계속해서 상단에 메뉴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메뉴가 사라지죠. 하지만 여기다가 포지션을 픽스드로 지정하고 문서의 시작 지점에 딱 달라붙어 있도록 탑과 레프트를 0으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도 이 자리에 고정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는 렐러티브는 요소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위치를 지정하는데요. 이렇게 아까 만든 박스 안에 타이틀이라는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 타이틀의 포지션은 렐러티브가 될 거고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사용해서 최종 위치를 정해주시면 이렇게 현재 위치, 원래 이 박스 안에 있었으니까 이 박스의 시작점에 위치했겠죠. 이렇게 기존의 현재 위치에서 지정된 오프셋만큼 상대적인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절대 위치를 의미하는 앱솔루트는 조상 요소들 중에 포지션이 렐러티브로 지정된 가장 가까운 조상 요소를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는데요. 만약에 위치가 지정된 조상 요소가 없다면 바디 요소를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에 임의로 박스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 박스를 앱솔루트로 지정하면요. 먼저 위치가 지정된 조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바디 요소를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의 시작 위치에서 요소가 시작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두려는 위치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속성을 사용해서 지정하는데요.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 바디 요소를 기준으로 시작되고 탑에서 80픽셀만큼 떨어진 곳에서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픽스드와는 다르게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고정되지 않고 사라지게 되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플렉스박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는 모던 CSS에서 레이아웃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능 중 하나이자 레이아웃 배치를 위한 전용 기능입니다. 플렉스 레이아웃은 플렉스를 적용할 컨테이너와 플렉스 관련 속성이 적용돼서 배치될 실제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고요. 플렉스 컨테이너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플렉스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컨테이너 요소의 디스플레이 속성이 플렉스로 되어 있어야만 아이템들의 플렉스 관련 속성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플렉스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플렉스 레이아웃에서 정렬을 위한 기준점이 되는 축이라는 친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레이아웃은 메인 축과 교차 축을 기준으로 아이템을 정렬하는데요. 이 메인 축은 아이템이 배치된 방향의 축을 의미하고요. 교차 축은 메인 축과 수직을 이루는 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템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다면 메인 축은 가로 방향이 되고요. 교차 축은 세로 방향이 되겠죠. 플렉스 속성은 컨테이너에 적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속성과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컨테이너 속성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컨테이너 속성은 아이템이 배치되는 축의 방향을 지정합니다. 즉, 아이템을 가로로 배치할 건지 세로로 배치할 건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로로 배치할 때는 로우를, 세로로 배치할 때는 칼럼이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이 플렉스 디렉션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으로 로우 값을 가지게 되고요. 또 각각을 거꾸로 배치할 수 있는 로우 리버스와 칼럼 리버스 값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메인 축하고 교차 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 또는 로우 리버스로 지정하면 아이템 배치 방향이 가로가 되니까 메인 축은 가로가 될 거고 교차 축은 세로가 되겠죠. 반대로 플렉스 디렉션을 칼럼 또는 칼럼 리버스로 지정하면 아이템 배치 방향이 세로가 되니까 메인 축은 세로가 될 거고 교차 축은 가로가 되겠죠. 이게 플렉스 레이아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미리미리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렉스 랩이라는 컨테이너 속성은 아이템의 크기가 컨테이너 전체 크기보다 커질 때 아이템의 줄바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의 크기가 현재 컨테이너보다 커지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템 3개의 너비 합이 컨테이너보다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줄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플렉스 랩 속성의 기본값이 노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플렉스 랩 속성을 사용하지 않거나 노랩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줄바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들의 총 너비가 컨테이너 크기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줄바꿈이 생기지 않고 한 줄에 표현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랩으로 지정하면 아이템들의 총 너비가 컨테이너 크기를 넘는 경우에 줄바꿈을 하게 되고요. 랩 리버스로
지정하게 되면 줄바꿈을 할 때 아이템을 역순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플렉스 플로우라는 속성은 플렉스 디렉션 속성과 플렉스 랩 속성을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단축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렉스 디렉션이 칼럼이고 플렉스 랩이 랩이라면 이렇게 플렉스 플로우 속성에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약형 표현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축약형으로 쓴다고 해서 성능상의 이점이 있다든지 뭐 더 편해진다든지 이런 건 없고 선호도 차이라서 손에 읽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justify content라는 컨테이너 속성은 메인 축 방향의 아이템 정렬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3개의 아이템이 플렉스 디렉션 로우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메인 축은 가로 방향이 되겠죠. 이때 justify content를 사용하면 메인 축인 가로 방향의 정렬을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justify content를 센터로 지정하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가로 방향에서 센터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렇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플렉스 시작점부터 정렬되는 플렉스 스타트, 끝에서부터 정렬되는 플렉스 엔드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 비트윈이나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키워드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비트윈은 컨테이너 영역에서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동일한 간격을 생성하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스페이스 비트윈처럼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동일한 간격을 생성하는데 컨테이너와 아이템 사이에도 동일한 간격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비트윈은 아이템하고 아이템 사이에만 간격이 생기고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아이템의 둘레에 간격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라인 아이템즈 속성은 교차축 방향의 아이템 정렬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교차축이 세로가 되니까요. 세로 방향의 정렬을 지정하게 되겠죠. 참고로 이 속성을 사용하려면 꼭 높이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컨테이너에 뷰포트 전체를 높이로 가지도록 높이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라인 아이템즈를 플렉스 엔드로 지정하면요. 이렇게 세로 방향에서 플렉스 레이아웃의 끝부분에 정렬되게 됩니다. 플렉스 스타트로 고치면 시작 부분에 정렬될 거고요. 센터로 지정하면 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또 얼라인 아이템즈에는 스페이스 비트윈이나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스트레치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스트레치로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컨테이너 높이에 따라서 아이템의 세로가 쫙 늘어나게 됩니다. 얼라인 컨텐트라는 컨테이너 속성은 플렉스 랩이 랩으로 설정되어 있고 아이템이 2줄 이상 배치되어 있을 때 교차축의 정렬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템들이 줄바꿈 되도록 만들고요. 이때 얼라인 컨텐트를 사용하면 교차축인 세로 방향의 정렬을 지정하게 됩니다.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도 있고요. 스페이스 비트윈이나 스페이스 어라운드도 있고요. 동작하는 방식은 justify content나 얼라인 아이템즈와 똑같습니다. 이제 아이템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렉스 베이시스라는 아이템 속성은요. 플렉스 아이템의 기본 크기를 지정하는데 메인 축 방향이 가로일 때는 가로 크기를, 세로일 때는 세로 크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아이템의 플렉스 베이시스 속성을 사용해 볼게요. 지금은 메인 축 방향이 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폭이 100픽셀이 되고 컨테이너에서 플렉스 디렉션 속성을 사용해서 메인 축의 방향을 바꾸면 이번엔 세로 높이가 100픽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 그로우 속성은 아이템의 크기가 플렉스 베이시스 속성으로 지정된 기본값에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플렉스 그로우는 0 이상의 숫자를 가지게 되는데요. 기본값은 0으로 0은 늘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기본값을 100픽셀로 지정한 상태에서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지정하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꽉 차도록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에서 기본값을 지정한 만큼씩 잡고 아이템들을 배치한 다음에 남는 공간을 아이템들에 분배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템들에 다른 클래스를 붙이고요. 각각 플렉스 그로우 비율을 다르게 설정해 볼게요. 우선 공통적으로 지정한 플렉스 그로우를 지워주고 1번 박스는 1로, 2번 박스는 2로, 3번 박스는 3으로 지정해 볼게요.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기본 크기 100픽셀씩으로 배치가 된 다음에 남은 공간을 1대 2대 3 비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플렉스 슈링크 속성은 플렉스 그로우 속성과 반대로 기본값에서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플렉스 슈링크는 플렉스 그로우와 똑같이 0 이상의 숫자 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기본값은 1이고 1은 작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0은 작아질 수 없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값 이하로 작아지면 안 되는 경우에는 플렉스 슈링크를 0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아이템들의 기본값을 조금 늘려볼게요. 기본값이 300픽셀로 지정된 상태에서 브라우저의 가로폭을 줄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가로폭을 따라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템의 플렉스 슈링크 속성을 0으로 지정하면요. 기본 크기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 속성은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슈링크, 플렉스 베이시스 속성을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단축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렉스 그로우가 1이고 플렉스 슈링크는 0이고 플렉스 베이시스는 300픽셀이라면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축약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그로우가 1이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지만 슈링크는 0이기 때문에 300픽셀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플렉스 속성을 사용할 때 플렉스 슈링크랑 플렉스 베이시스 속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1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슈링크 속성을 생략하게 되면 슈링크의 기본값은 1이 되고 베이시스 속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베이시스 속성의 기본값이 0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얼라인 셀프 속성은 단일 아이템 자기 자신의 교차축 방향의 정렬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우선 아이템에 적용했던 플렉스 속성을 지우고 컨테이너를 좀 수정해 볼게요. 가로, 세로, 가운데로 정렬하게끔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1번 박스는 교차축, 그러니까 세로 방향 정렬을 시작점으로 바꾸고 2번 박스는 쭉 늘리는 스트레치로 지정하고요. 3번 박스는 끝점으로 바꿔볼게요. 저장하면 이렇게 교차축인 세로 방향 정렬이 각각 지정한 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더 속성은 아이템의 배치 순서를 지정하는 속성으로 숫자 값을 가지게 되고요. 숫자의 값이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번 박스를 3번으로, 2번 박스를 1번으로, 3번 박스를 2번으로 지정해서 화면에 보이는 아이템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드는 플렉스와 같이 모던 CSS에서 레이아웃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플렉스가 가로 또는 세로 단일 방향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데 적합하다면 그리드는 마치 표처럼 행과 열로 구성된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데 더 적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의 기본 사용법은 플렉스와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그리드 레이아웃이 적용될 컨테이너와 그리드에 배치될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고 컨테이너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그리드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속성 역시 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 적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속성과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 속성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속성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컨테이너 내부에 아이템을 몇 개 만들어서 레이아웃을 구성해 두었는데요. 여기다가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그리드로 바꿔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속성은 그리드 템플릿 속성입니다. 그리드 템플릿 속성은 행이나 열의 크기를 지정하는데요. 행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 속성을 사용하고 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그리드 템플릿 칼럼 속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하면요. 그리드를 총 3개의 열로 구성할 거고 각각의 사이즈를 100픽셀, 200픽셀, 300픽셀로 정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행 사이즈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정확한 수치값이 아닌 어떤 비율로 칼럼을 나누고 싶을 때는 프랙션을 뜻하는 FR 단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FR 단위를 사용하면 이렇게 1대 2대 3 비율로 열이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가변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다 보면 요소의 크기를 딱 하나로 고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함수와 키워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행이나 열을 일정한 크기로 구성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3개의 열이 있을 때 각각을 전부 다 1FR씩 차지하도록 지정하고 싶다면 똑같은 사이즈를 3번 작성해서 쓸 수도 있지만 repea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1fr씩 3개를 생성하라는 의미가 되죠. 또 minmax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열과 행의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함수를 repeat 함수와 함께 사용하면 이렇게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가 동일한 열과 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 크기가 200픽셀이고 최대 크기는 비율에 따라 늘어나는 열이 3개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브라우저 폭을 줄여보시면 200픽셀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필과 오토핏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repeat 함수와 함께 사용되는 친구들인데요. 행이나 열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가능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셀을 배치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둔 레이아웃을 보면요. 최소 크기가 200픽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 곱하기 3, 그러니까 가로폭이 600픽셀 이하로 작아지면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기고 한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됐었죠. 이럴 때 오토필이나 오토핏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컨테이너 크기에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배치되게 됩니다. 오토필과 오토핏의 차이점은요. 셀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개수가 부족할 경우에 오토필은 비어있는 셀을 만들어서 그리드를 채우고 오토핏은 남은 공간을 셀을 늘려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토필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스 몇 개를 주석 처리하고 개발자 도구에서 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의 폭이 늘어나도 셀이 늘어나지 않고 이 부분이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드의 영역은 비어있는 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오토핏으로 바꾸면 이렇게 남는 공간에 셀을 늘려서 채우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컨테이너 속성은 셀 사이의 간격을 지정하는 갭, 칼럼 갭, 로우 갭 속성입니다. 이름처럼 칼럼 갭 속성은 열 사이의 간격을 지정하고 로우 갭 속성은 행 사이의 간격을 지정하는데요. 갭 속성을 사용하면 열과 행 사이의 간격을 한 번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백을 한 번만 지정하면 열과 행의 동일한 여백이 지정되고 두 번 지정하면 각각 열과 행의 여백이 지정됩니다. 다음은 그리드 오토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설명을 위해서 그리드 템플릿 속성을 사용해서 행과 열을 만들어주면요. 이렇게 제가 지금 2개의 행에 대한 부분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행에는 사이즈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드 오토 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열은 그리드 오토 칼럼 속성을, 행은 그리드 오토 로우 속성을 사용해서 지정된 행 또는 열을 벗어나는 셀에 적용할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리드 오토 로우나 그리드 오토 칼럼 속성에 사이즈를 지정해두면 이 그리드 템플릿 속성을 사용해서 지정한 크기를 벗어나는 셀이 생길 경우에 여기 지정된 사이즈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정렬에 관련된 속성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볼 건 아이템즈 형제들인데요. 이렇게 justify items 속성은 아이템들을 가로 방향으로, align items 속성은 세로 방향으로 정렬하고요. place items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이 두 속성을 한 번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ustify items 속성을 센터로 지정하면 가로 방향에서 센터로 정렬되고 align items 속성을 센터로 지정하면 세로 방향에서 센터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즈 형제들하고 아주 많이 닮은 컨텐트 형제들이 있는데요. justify 컨텐트, align 컨텐트, place 컨텐트 속성은 아이템들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 총합이 컨테이너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에 아이템의 정렬을 지정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여기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셀의 크기를 100픽셀로 고정하고요. 아이템들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의 합이 컨테이너의 크기보다 작을 때 justify 컨텐트를 사용하면 전체 아이템들의 가로 방향 정렬을 지정하고요. align 컨텐트를 사용하면 세로 방향의 정렬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트 형제들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align 컨텐트 속성을 사용해서
세로 방향의 정렬을 센터로 지정했는데 실제로 보이는 화면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컨테이너 속성에 높이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 방향의 정렬을 지정할 때는 항상 컨테이너에 세로값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드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드 칼럼 스타트와 그리드 칼럼 엔드 속성은 지정된 그리드 아이템 열의 시작과 끝 위치를 지정하고, 그리드 로우 스타트와 그리드 로우 엔드 속성은 그리드 아이템 행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우선 이전에 실습했던 걸 좀 지워줄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리드 칼럼 스타트 속성을 사용해서 2번 박스의 열 위치를 2번 라인으로 지정하고, 그리드 칼럼 엔드 속성을 사용해서 끝 위치를 4번 라인으로 지정해 볼게요. 이 번호는 각 셀들을 구분하는 라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열 방향으로는 여기서부터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이 되고, 행 방향으로는 여기서부터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5번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2번 라인부터 4번 라인까지를 이 2번 박스 그리드 아이템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드 로우 스타트 속성하고 그리드 로우 엔드 속성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행 시작점을 1번 라인으로, 끝점을 3번 라인으로 지정하면 열과 행이 마치 병합되는 것처럼 그리드 아이템 영역이 우리가 지정한 시작점과 끝점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드 칼럼 속성은 그리드 칼럼 스타트와 그리드 칼럼 엔드 속성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고, 그리드 로우 속성은 그리드 로우 스타트와 그리드 로우 엔드 속성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똑같이 바꿔보면요. 이렇게 각각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라인 번호와 끝 위치를 나타내는 라인 번호를 슬래시로 구분하면 되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동일한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팬 키워드를 사용해서 몇 개의 셀 공간을 차지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셀을 차지하게 각각 변경해주면 결과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게 하려면 이렇게 시작 위치를 지정하고 슬래시로 구분하고요. 시작 위치로부터 몇 개의 셀을 차지할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 방향에서 1번 라인부터 2개를 차지하고 행 방향에서 3번 라인부터 2개를 차지하게끔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stify Self, Align Self, Place Self 속성은 그리드 아이템 자기 자신의 정렬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Justify Self 속성은 가로 방향으로 아이템들을 정렬하고, Align Self 속성은 세로 방향으로 아이템을 정렬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이템 속성은 그리드 아이템의 배치 순서를 지정하는 오더 속성입니다. 오더 속성의 사용법은 플렉스 아이템 속성에 지정했던 것과 동일한데요. 기본값은 0이고 숫자의 값이 클수록 낮은 우선순위를,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박스만 오더 속성을 1로 지정하면요. 다른 그리드 아이템들은 모두 오더 속성의 값이 0이니까 2번 박스가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 오더 속성을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이렇게 그리드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버전 HTML5와 CSS3 기초 무료 강의 진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